유독한 사람들을 다루는 전통적인 조언은 당신을 파괴할 수 있다. 경계를 세우라고 말한다. 품위 있게 떠나라고 한다. 더 큰 사람이 되라고 한다. 그러나 칼융은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가장 친절한 사람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것에 의해 파괴되거나 아니면 비범한 존재로 변모한다. 그리고 융은 유독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인 그림자 투사를 경고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독한 관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여기에 있다. 당신은 그들의 의식적인 의도와 싸우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들의 무의식적인 투사와 싸우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이러한 사람들은 융이 사회 체계의 감정적 충격 흡수기라고 부른 존재로 평생을 살아왔다. 그들은 고통을 흡수하고 경고 신호를 무시하며 자신을 탓하고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억눌린 힘, 그들의 그림자가 극단적인 배신에 의해 마침내 활성화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그들은 붕괴한다. 그리고 융은 그 다음에 정확히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했다. 문제는 융이 분화된 지각이라고 부른 것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놓치는 것을 본다. 미세한 표정을 읽고 숨겨진 감정을 감지하며 거짓말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모든 공간에 존재하는 무의식적 긴장을 느낀다. 그들은 다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심리적 패턴을 지각한다. 융은 어떤 방에 들어가자마자 즉시 심리적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환자들을 기록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정서적 고통에 있는지, 누가 숨겨진 원한을 품고 있는지를 말이다. 이것은 정신병이나 망상이 아니었다. 사회적으로 위험할 정도로 발전한 의식이었다. 융은 환자가 타인의 무의식적 내용을 지각하는 데 있어 비범한 능력을 보인다고 썼다. 그러나 이 능력은 그녀에게 이익보다는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으로 보였다. 그녀는 모든 사회적 가면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가벼운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 앞에서 드러난 느낌을 받아 불편해했기에 우정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녀의 존재는 집단이 기능하기 위해 유지하는 집단 무의식적 합의를 교란했기 때문에 직업을 유지할 수 없었다. 융은 자신이 병리를 치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 지나치게 의식화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회적 생존을 위해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 지각이 지나치게 분화될 때의 결과를 말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억지 미소 뒤에 숨은 우울을 보고 자신감 있는 표현 아래 깔린 절박함을 감지하며 집단이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기로 합의한 집단적 그림자를 느낀다. 이러한 고도의 의식은 고립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위험하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거나 보려 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볼 때 그 사람은 사회가 마주할 수 없는 거울이 된다. 그리고 그때 유독한 사람들이 공격을 시작한다. 고도로 분화된 지각을 지닌 사람들은 타인의 무의식적 내용을 명확히 보기 때문에 융이 광범위하게 기록한 그림자 투사의 표적이 된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다른 사람의 명확한 지각을 통해 반사될 때 무의식은 두 가지 선택지에 직면한다. 그림자를 통합하거나 거울을 공격하거나. 융은 이 패턴을 임상 작업에서 반복적으로 기록했다. 명확히 보는 사람은 단지 관찰하고 있을 뿐인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이유로 비난받는다. 이러한 고도로 지각적인 사람들이 누군가가 힘들어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면 그 상대는 부정적이거나 드라마를 만든다며 폭발했다. 명백한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면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를 만들어낸다며 판단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융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심리적 방어였다. 우리를 타인에게서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반사된 것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그 그림자를 비추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더 쉽다. 이것이 융이 희생양 현상이라고 부른 것이다. 고도로 지각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들어가는 모든 집단에서 문제아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던 문제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우월한 지각의 소유자는 집단이 의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떠맡는 저장소가 된다. 이 패턴은 왜 이들이 단순히 오해받는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체계적으로 표적이 된다고 느끼는지를 설명해준다. 위험은 지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정신적 고립에 있다. 의식의 저주는 그것을 지니지 않은 사람들과는 공유될 수 없다는 점이다.
개인은 무의식의 바닷속에 떠있는 의식의 섬이 된다. 그러나 유독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위험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누군가가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할 때 그들의 뇌는 왜곡된 지각을 뒷받침하도록 실제로 현실을 재구성한다. 강렬한 투사 상태 동안에는 망상 상태와 동일한 신경회로가 활성화된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뇌가 현실 인식을 실제로 바꿔버린 것이다. 이것이 그림자 투사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득력 있게 보이는 이유다. 그들은 신경 필터링 시스템이 무의식적 내용에 의해 장악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왜곡된 지각을 진심으로 믿는다. 투사자의 확신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현실 왜곡장을 만들어낸다. 그들은 당신을 잘못 보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 자신들의 왜곡된 렌즈를 통해 당신을 보도록 만든다. 융은 그림자 투사자들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무의식적 투사를 퍼뜨림으로써 명성, 관계, 심지어 전체 사회적 네트워크를 파괴한 사례들을 수없이 기록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결코 가진 적 없는 동기, 느낀 적 없는 감정, 존재하지도 않았던 의도를 비난했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보라. 만약 그들이 어떤 증거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확신으로 그렇게 했다면 당신은 실시간으로 그림자 투사를 경험한 것이다. 그림자 투사가 이렇게 교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투사가 강할수록 투사자는 더욱 확신하게 된다. 이는 가족, 직장, 공동체 전체를 가둘 수 있는 심리적 피드백 루프다. 경고 신호는 누군가가 묘사하는 당신과 실제 당신의 내적 경험 사이에 완전한 단절이 존재함을 알아차릴 때 나타난다. 그들은 당신의 의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생각, 감정, 동기를 당신에게 귀속시킨다. 그리고 그 확신이 너무나 강해서 당신 스스로의 현실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것이 가장 정교한 수준의 심리적 가스라이팅이다. 의식적인 조작이 아니라 표적을 실제 심리적 붕괴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의식적 현실 왜곡이다. 융은 위험한 그림자 투사를 드러내는 5가지 명확한 경고 신호를 확인했다. 첫째, 타인의 동기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다. 그들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당신의 내적 상태, 동기, 성격에 대해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당신은 그렇다라고 말한다. 둘째, 반대 증거에 대한 면역이다. 어떤 설명이나 해명, 반대 증거도 그들의 인식을 흔들 수 없다. 오히려 당신의 정정 시도는 그들의 인식이 옳다는 추가 증거로 해석된다. 셋째, 증거에 비해 과도한 감정 강도다. 다른 사람들이 사소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행동이나 모욕에 대해 강렬한 감정 반응을 보인다. 그 감정의 강도는 당신의 실제 행동이 아니라 투사된 내용에서 비롯된다. 넷째, 일관된 피해자 서사다. 그들은 항상 타인의 악에, 조작, 잔인함의 무고한 피해자가 되는 갈등에 휘말린다. 등장인물은 바뀌지만 그들은 늘 피해자다. 다섯째, 모집 행동이다. 그들은 미묘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보도록 만들려 한다. 흔히 당신의 성격이나 행동을 걱정하는 척하는 대화를 통해서다. 이 5가지 신호가 함께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오해나 성격 충돌이 아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파괴할 때까지 당신의 평판, 관계, 혹은 정신까지 파괴할 때까지 악화될 무의식적 그림자 투사다. 진정한 위험은 그림자 투사자들이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왜곡된 현실로 끌어들이는가에 있다. 융은 이를 집단적 빙의라고 불렀다. 한 사람의 투사를 통해 집단 전체가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누군가가 절대적 확신으로 자신의 투사를 제시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상반된 관찰을 신뢰하기보다 그 확신에 맞추도록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 이것이 가족이 희생양이 된 구성원을 배척하는 방식이고 직장에서 무고한 직원이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방식이며 공동체가 현실적 근거 없는 투사된 비난을 바탕으로 개인을 파괴하는 방식이다. 투사자는 자신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자질을 공격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조직하며 심리적 폭풍의 중심이 된다. 그러나 융이 확인한 또 하나의 위험한 성격 유형이 있다. 자아 팽창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다. 그림자 투사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위험하다면 자아가 팽창된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 의식적으로 확신하면서도 자신의 그림자에는 완전히 눈이 멀어 있다.
자아가 팽창된 사람은 단순히 그림자를 투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개인이 통합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원형적 에너지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그들은 구원자, 현자, 진리의 전달자, 혹은 의로운 재판관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쉽게 눈에 띄는 노골적인 자기애적 인물들과 달리 팽창된 개인들은 종종 영적으로 진화했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지적으로 계몽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겉보기의 고양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을 무한히 더 위험하게 만든다. 융은 분석 심리학 작업에서 심리적 팽창에 대해 광범위하게 저술했다. 위험은 자아가 원형과 동일시되어 개인을 인간적 관계로부터 단절시키는 팽창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위험한 팽창의 경고 신호에는 자신의 동기를 전혀 의심하지 않는 태도가 포함된다. 진정한 영적 스승들이 신비 앞에서 겸손을 표현하는 반면 팽창된 개인들은 자신의 지각과 판단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보인다. 그들은 의견 차이를 악으로 해석한다. 질문을 유용한 정보로 처리하지 않고 진리, 선, 혹은 신의 뜻 자체에 대한 저항으로 여긴다. 그들은 경직된 사고와 결합된 비범한 카리스마를 드러낸다. 그들의 확신은 자기력을 만들어내지만 팽창된 상태는 심리적 유연성을 제거한다. 매우 통찰력 있는 개인들은 종종 융이 예언자 콤플렉스라 불렀던 상태에 빠져 무의식으로부터 모두를 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설교와 판단으로 이어지고 결국 고립으로 귀결된다. 융은 자신을 절대적 진리의 전달자라고 믿는 순간 이해하고자 하는 바로 그 힘들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사로잡히는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관찰했다. 융은 팽창된 개인들이 결국 작은 자아를 초개인적 내용과 동일시하는 심리적 긴장 아래에서 붕괴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붕괴 이전에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통해 타인에게 파괴적인 피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다. 융이 지적한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사회적 페르소나와의 완전한 동일시이다. 공적 자리에서 쓰는 가면이 그 사람이 인식하는 유일한 정체성이 되는 것이다. 이는 융이 완벽한 인간 문제라고 부른 것을 만들어낸다. 사회적 기대에 지나치게 적응한 나머지 진정한 자기와 그림자와의 모든 연결을 상실한 사람이다. 위험은 분명하지 않은데 페르소나에 동일시된 개인들은 종종 사회적 적절성의 모범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언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를 항상 안다. 그러나 이러한 완벽함은 끔찍한 공허를 숨긴다. 누군가가 흠없는 외적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모든 심리적 에너지를 투자하면 거부된 그림자 측면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밀봉된 용기 속의 심리적 압력처럼 무의식에 축적된다. 경고 신호에는 기이할 정도의 사회적 완벽함이 포함된다. 그들은 결코 나쁜 날이나 부적절한 반응, 인간적인 불일치를 보이지 않으며 상호작용에는 인위적인 질감이 있다. 기술적으로는 정확하지만 그들의 존재에서는 공허하거나 연기된 듯한 느낌이 든다. 이미지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극단적 반응도 나타난다. 완벽한 페르소나에 대한 어떤 도전도 불균형적인 방어 반응을 촉발한다. 융은 페르소나에 동일시된 개인들이 종종 갑작스러운 그림자 분출을 경험한다고 기록했는데 억압된 모든 내용이 파괴적인 방식으로 터져나오는 폭발적 에피소드이다. 페르소나가 완벽할수록 결국의 그림자 폭발은 더 혼란스럽고 위험하다. 이들은 어느 날까지는 모든 것이 정리된 것처럼 보이다가 무너지면 파국적으로 무너지며 주변의 모든 사람을 함께 끌어내린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독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존중할 수 있을까? 융의 답은 급진적이다. 그들의 방식으로 싸우지 말라는 것이다. 먼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라. 공감자의 변형은 점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폭발적인 순간에 일어난다. 융은 이를 극도의 압박하에서의 그림자 통합이라고 불렀다. 촉발 요인은 언제나 배신이다. 아무 배신이 아니라 공감자가 완전히 신뢰하고 보호해왔던 사람에 의한 배신이다. 파괴적이었던 것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 징후를 처음부터 보아왔으면서도 무시했다는 깨달음이었다. 이들은 공감자들이 늘 하듯 행동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고통을 흡수했다. 자신을 탓했다. 더 완벽한 파트너, 자녀, 친구가 되기 위해 더 노력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순간이 찾아왔다. 융은 이를 명료성 사건이라고 불렀다.
공감자의 패턴 인식이 사람들을 좋게 보려는 욕구를 마침내 압도한 순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자들이 울고 소리치고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다. 가해자들 또한 그렇게 예상했다. 그들은 감정적 혼란에 대비하고 있었다. 대신 일어난 일은 관련된 모두를 공포에 빠뜨렸다. 공감자들은 비정상적으로 차분해졌다. 융은 이를 피해자가 자신은 체스를 두고 있었는데 다른 모두는 장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라고 묘사했다. 이 공감자들은 공격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단지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관찰하고 목록화하며 조용히 견뎌온 모든 것을 드러냈다. 잔혹함이 아니라 임상적 정밀함으로, 마치 외과 의사가 제거하기 전에 병든 장기를 하나하나 식별하듯이.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명료함이었다. 이 공감자들은 행동을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폭로하기 위해 완전한 지각이라는 자신의 재능을 마침내 사용하고 있었다. 마침내 자신의 지각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공감자만큼 무서운 존재는 없다. 공감자가 감정을 너무 많이 느껴서 정신을 잃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 틀렸다고 들을 때 정신을 잃는다. 융은 자신의 사례들 전반에서 이 패턴이 복수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이 그가 그림자 통합이라 명명한 것이었다. 누군가가 숨기도록 배워온 자기의 부분들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는 순간이다. 공감자의 그림자는 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억눌린 지성, 침묵된 직관, 부정된 힘이었다. 이 측면들을 마침내 통합했을 때 그들은 융이 심리적으로 완전하다고 부른 상태가 되었다. 이 사례들이 융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 이유가 있다. 그 변형은 영구적이었다. 이 환자들은 사람 비위를 맞추는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새로 생긴 경계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았다. 더 이상 자신의 지각을 의심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융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가 되었다. 더 이상 조종될 수 없는 공감자였다. 이 개인들은 비범하게 성공하게 되었다. 고객이 말로 표현하기 전에 실제 필요를 읽을 수 있었기에 사업은 번창했다. 몇 분 만에 감정적 포식자를 식별할 수 있었기에 새로운 관계들은 건강했다. 직관적 지능을 완전히 신뢰했기에 결정은 흠이 없었다. 융은 자신의 피를 차갑게 만드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공감자들은 덜 공감적이 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공감적이 되었고, 이는 동시에 완벽하게 전략적이라는 뜻이었다. 그들은 한때 조종당했던 만큼이나 쉽게 타인을 조종할 수 있었다. 사회적 상황에서 거의 전능하게 만드는 수준으로 인간 심리를 이해했다. 그들은 융이 사적으로 심리적 설계자라고 불렀던 존재가 되었다. 인간 시스템을 초자연적 정밀함으로 읽고 영향 미치고 항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융을 진정으로 공포에 빠뜨린 것은 이 변형된 공감자들이 이 힘을 파괴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상처 입힌 모든 사람을 파괴할 수도 있었다. 대신 유독한 사람들을 삶에서 제거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융은 그가 통합된 공감자의 탄생을 목격했음을 깨달았다. 모든 것을 느끼는 민감성과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선택하는 지혜를 동시에 지닌 사람이다. 이들은 모든 조종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을 완전히 꿰뚫어보지만 더 이상 그들로부터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다. 융에게 가장 불안했던 부분은 변형된 공감자들의 존재감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었다. 한때 그들을 마음대로 밟고 다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들 앞에서 불안해졌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다. 이 공감자들은 공격적이거나 잔혹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무언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감지했다. 융은 이를 포식자의 본능이라고 불렀다. 조종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통상적 전술이 통하지 않을 때를 감지한다. 그들은 뱀파이어가 햇빛을 피하듯 통합된 공감자들을 피한다. 깨어난 공감자는 자신의 힘을 선언할 필요가 없다. 다른 이들은 그것을 뼛속에서 느낀다. 이러한 공감자 변형은 고립된 채로 일어나지 않았다. 융은 그들의 변화가 그들이 속해 있던 모든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기록했다. 가족 역학은 이 개인들이 파괴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능장애를 더 이상 조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붕괴되었다. 알코올 중독 가족 구성원들은 공감자를 감정적 쓰레기통으로 삼지 못한 채 자신의 중독을 직면해야 했다. 우울한 친척들은 다른 인정의 원천을 찾아야 했다. 조종적인 형제자매들은 더 이상 이 변형된 공감자들을 심리적 샌드백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융이 깨어난 공감자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닫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의 변형은 주변의 모든 이로 하여금 진화하거나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도록 강요했다. 삶 속의 건강한 사람들은 그들의 본보기를 통해 더 강해졌다. 유독한 사람들은 이 공감자들을 옛 패턴으로 끌어당기려는 절박한 시도를 통해 스스로를 노출했다. 융은 이를 공감자의 거울 효과라고 불렀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더 이상 타인의 기능장애와 적극적으로 맞서 싸울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문제를 불편할 정도로 명확하게 비춰주었기 때문이다. 조종적인 사람들은 그들 곁에 머무를 수 없었다. 자신이 드러나고 간파당하고 평소에 쓰던 심리적 게임을 더 이상 작동시킬 수 없다고 느꼈다. 반면 진정성 있는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 공감 능력자들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함을 느꼈다. 각성한 공감 능력자는 판단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통해 살아있는 거짓말 탐지기가 된다. 그렇다면 융이 말한 한계점에 이르기 전에 독성 있는 사람들을 다루기 위한 보호 프로토콜은 무엇일까? 놀라울 만큼 단순하다. 의식적인 자각과 즉각적인 경계 설정의 결합이다. 첫 번째 단계, 직감을 신뢰하라. 누군가가 당신을 인식하는 방식이 지속적으로 당신의 내적 경험과 모순된다면 그들의 투사보다 당신의 내적 현실을 신뢰하라. 당신의 지각 능력은 저주가 아니다. 그것은 수년에 걸쳐 발달한 정교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다. 그 지성을 존중하라. 두 번째 단계, 그들을 설득하려 하지 마라. 그림자를 투사하는 사람들, 자아가 과도하게 부풀어 오른 사람들, 혹은 사로잡힌 사람들은 반대되는 증거에 면역되어 있다. 그들을 설득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그들의 투사를 강화한다. 자신을 방어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왜곡된 서사에 참여함으로써 그것을 정당화하게 된다. 자신을 변호하는 순간, 이미 권력 게임에서는 진 것이다. 융은 투사자들이 단순히 현실을 잘못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완전히 실제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점점 실제처럼 보이는 대안적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세 번째 단계, 정보를 제한하라. 개인적인 세부사항을 공유하지 말라. 그것들은 왜곡되어 그들의 투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당신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그들이 자신의 그림자와 벌이는 무의식적 전쟁에서 탄약이 된다. 그들이 당신의 내면 세계에 대해 아는 것이 적을수록 투사할 재료도 줄어든다. 그것을 존중할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보호하라. 네 번째 단계, 상호작용을 기록하라. 대화와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라. 투사자들은 자신의 왜곡된 서사를 지지하기 위해 종종 역사를 다시 쓴다. 현실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 될 때 기록은 진실에 닿아 있게 해주는 매이 된다. 이것은 편집증이 아니다. 자신의 기억을 투사에 맞게 실제로 변형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 자기방어다. 다섯 번째 단계, 외부의 관점을 구하라. 당신과 투사자 둘 다를 아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라. 투사의 장밖에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인식을 점검하라. 누군가의 무의식적 투사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을 때 외부의 관점은 객관적 현실과의 접촉을 유지하게 도와준다. 심리적 사고 능력, 내적 현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수치심 없이 자신의 모순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사람들을 선택하라. 여섯 번째 단계, 필요할 때는 물러나라. 때로는 유일한 승리의 수가 아예 게임을 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가 여러 위험 신호를 보인다면 전략적 철수가 유일한 보호책일 수 있다. 융은 진정한 개성화는 무의식 세계와의 관계를 요구하며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독성 투사로부터 물러나는 은둔자는 삶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진정성 있게 삶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의 심리적 온전함을 보호하는 것이다. 융의 가장 중요한 통찰은 이것이었다. 독성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존감을 유지하는 과정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개성화이며 의식적 분별, 즉 자신의 심리적 내용과 타인에게서 흡수한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다. 핵심은 고독이다. 혼자 있는 규칙적인 시간을 통해 흡수된 물질이 가라앉도록 하여 자신의 진정한 심리적 목소리를 인식하는 것이다.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이 나에게 속하고 무엇이 타인에게 속하는지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 분별이 없으면 개인적 발전도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은
그림자 통합이다. 타인에게서 관찰하는 모든 인간적 특성을 자신 안에도 포함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그것은 판단 없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든다. 자신의 어둠을 부정할수록 타인에게서 그것을 볼 때 더 큰 혼란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역설이다. 독성 있는 사람들의 투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이다. 융은 타인의 그림자를 유난히 잘 보는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기만, 이기심, 잔인함에 대한 자신의 가능성을 부정할수록 타인에게서 이러한 특성을 볼 때 더 크게 동요한다. 타인에 대해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외부에 머무르지 않고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만 있다면 자신을 이해하는 길로 이끈다. 그림자 통합이란 타인에게서 관찰하는 모든 인간적 특성이 자신 안에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을 나쁜 사람이 아니라 판단 없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든다. 마지막으로 투사자를 다루기 위한 보호 프로토콜을 의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그들의 투사보다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라. 그들은 증거에 면역되어 있으니 설득하려 하지 마라. 정보를 제안하고 상호작용을 기록하라. 필요할 때는 물러나라. 유일한 승리의 수는 게임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차갑거나 단절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융이 말한 선택적 공감이 되는 것이다. 여전히 깊이 배려하지만 그 배려가 흐르는 방향을 전략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개성화된 사람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다리가 되어 자신의 심리적 온전함을 희생하지 않고도 타인에게서 무의식을 의식화하도록 도울 수 있다. 각성한 공감 능력자는 이제 경계를 가진 사랑이다. 깊이 돌보면서도 자신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들의 변화는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진화하거나 자신의 진짜 본성을 드러내도록 강요한다. 조종자들은 햇빛을 피하는 흡혈귀처럼 그들을 피한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거짓말 탐지기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감 능력자가 무너질 것인가가 아니라 그 힘을 스스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그 힘에 이끌릴 것인가이다. 독성 있는 사람들 앞에서의 자존감은 싸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통합의 문제다. 위험은 지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뛰어난 지각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데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조건화 아래에 항상 존재해왔던 자신이 된 것이다. 융의 가장 위험한 발견은 일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본다는 사실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결코 배우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위험은 인식 자체가 아니라 그 비범한 능력과 의식적인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데 있다. 당신은 이 세상의 과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의식의 진화가 정확히 필요로 하는 존재다. 융이 자신의 지각을 다루는 법을 배웠듯이 당신도 그것을 의식적으로 다루는 법을 배우는 순간 모든 것을 본다는 것의 위험은 너무 많이 본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재능이 요구하는 통합과 지혜로 보지 못하게 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민감함은 약점이 아니다. 그것은 무기다. 그리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휘두르는 법을 배우는 날, 당신은 진정으로 강력해진다. 무고한 사람들에게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재능을 착취하려는 이들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더 많이 필요한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인식을 신뢰하며 누구의 편안함을 위해서도 자신의 빛을 흐리지 않는 공감 능력자들이다. 세상은 더 많은 부서진 공감 능력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더 많은 각성한 공감 능력자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융의 연구는 변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필연적임을 증명한다. 공감 능력자는 결국 무너질 것이다. 유일한 질문은 그 힘을 당신이 이끌 것인가, 아니면 그 힘이 당신을 이끌 것인가이다. 의식적인 변화를 선택하라. 왜냐하면 융의 발견 중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이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변화된 공감 능력자들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한때 타인을 사랑했던 만큼 자신을 치열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웠을 뿐이다. 융은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며 그 진정한 자아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데 내어놓는 것이라고 썼다. 각성한 공감 능력자는 바로 이 성취를 대표한다.
냉혹하거나 냉소적으로 변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인식을 가볍게 다루는 법을 배운 사람이다. 타인이 자신이 보는 것을 받아들이는지에 집착하지 않고 명확하게 보는 사람. 관찰하는 모든 것을 고치려는 강박 없이 깊이 지각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융이 말한 초월적 기능이다. 강요하거나 설교하지 않고 더 의식적인 존재 방식을 몸소 구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의식의 진화에 봉사하는 능력이다. 만약 융이 묘사한 고도로 지각적인 개인의 모습에서 자신을 알아본다면 당신은 융이 의식의 진화에 필수적이라고 믿었던 희귀한 심리적 유형의 일부다.